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이며 장소는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김영덕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신선미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6일 네. 1차 면담하시고 이제 오늘 8월 10일 2차 면담을 하시는데요. 네. 뭐 면담 기간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예,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며칠간 지금 수도권에 뭐 서울하고 인천 이제 물폭탄, 물세례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 그 댁에는 뭐 물난리나 뭐 이렇게 물폭탄에 어떤 별일 없으신지? 저희 집이 상가주택인데 네. 지하에 지금 저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 물이 좀 찼어요. 그건 이제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장마철에는 그런데 올해는 좀 심했어요. 물이 차서 그걸 포낸이라고 좀 했었죠. 며칠간 고생하셨겠네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1차 면담에 구술해 주신 내용과 네. 또 추가 질문, 또 궁금한 점 등을 면담을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그 1회차 구술 시 그 생애사 중에서 이제 그 태어나셨을 때 그 집에 이제 그 위치를 여쭤봤는데 정확한 위치가 뭐 주소? 네. 저는 공천동 240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형적인 공천동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죠. 근데 저희 뒤란이 그 곡장지라고 있었는데 그 마을 중간에 그 지금 말하자면 몽천 토성 비슷하게 그 언덕이 있었어요. 한 50m까지 되는 그 긴 언덕이었었는데 이름을 곡장지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냥 놀이터, 좋은 놀이터 있었구나 하고 거기서 놀았는데 나무 한 그루 없었고 나중에 최근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백제 시대 때 토성이었더라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6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 장소였고 저는 또 그 옆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1차 구술 때 네. 그 선생님이 그 태어나셨던 곳이 한 500m 지점으로 옮겨서 사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옮기게 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90년대 초부터 그 연희 3지구 시가지 계획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시가화 계획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서구청이 북구청으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하면서 서구가 이제 발전이 됐죠. 특히 경명대로가 뚫리고 하면서 인천공항이 생긴 건 그 몇 년 후였지만 어쨌든 계산동에서 그 서구 해안까지 이르는 그 경명대로가 뚫리면서 서구의 도시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이 됐죠. 이를테면 그 마을이요. 그럼요. 그래서 대토로 받은 게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상가 건물 그 터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 건물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상가 건물이 지금 주소는 심공로 208번 길 4-4. 그런데 공촌동으로 따지면은 310-1번지예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로는 심공로 208번 길 4-4. 긴데 어쨌든 우리 집원 주소로 볼 때는 공촌동
310-1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치가 보면 그 공천전 사거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어디 거기서 방향? 계양구청 방향으로 아, 계양산 쪽으로 한 500m를 가다 보면은 그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있는 데를 이제 공천 삼거리라고 그래요. 통상 그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천 삼거리에서 썰매장 쪽으로 우회전해서 한 150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왼쪽에. 그러면 네. 그 아까 대토라 그랬잖아요. 네네. 대토에서 그럼 그쪽으로 옮기게 되셨는데 뭐 다른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수용을 해서 네. 도시계획을 이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방식은 환지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도로 필요한데 도시 기반 시설을 하고 하수도 놓고 도로를 뚫고 공원을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한 땅은 빼고 또 그 지역을 도시화하는 데 들어간 토목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그 땅을 주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1000평을 갖고 있었다. 농지로. 그러면 500평에서 600평 정도의 땅을 대지로, 네. 택지로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한 절반은 그 당국에다가 내고 수용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 근처에다가 그 지역 근처에 땅을 보상으로 받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는 뭐 한 반 정도, 어떤 데는 600%, 그건 이제 상업 지역이라든가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조금만 줘요. 이건 원래 땅값이 비싸. 그렇죠. 그게 원칙이겠죠. 그렇지 않고 주거지 중간에 있는 땅들은 그렇게 뭐 땅값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너그럽게 한 600평, 700평을 줄 수도 있어요. 800평까지 줄 수도 있죠. 뭐 변두리라든가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한 용도가 제한적이고 택지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후하게 쳐주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공천동은 연희 3지구 였었는데 연희 3지구 택지 개발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들에게 땅을 줬죠. 그러면 수용된 땅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보상 금액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 도시화가 됨으로써 혜택이 더 컸죠. 땅값이. 이를테면 논으로 있을 때는 평당 이를테면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로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를 뚫고 기반 시설을 잘 해놓고 그 대지를 주게 되면은 평당 이를테면 뭐 200~300만 원으로 뛰죠. 그러니까 그렇게 토지주들로서는 그렇게 뭐 반대하고 그런 일이 우리 지역은 적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버님이 그 논밭을 소유하고 계셨죠. 소유하고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 위치는 어디셨어요? 위치가 지금 아까 집원 네. 310-1번지 네. 그쪽이었는데 그 땅이 저희 할아버지가 1938년도에 매매해서 사신 거더라고요. 그 땅이.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도 거기 사는 거죠. 38년도에 할아버지가 장만하신 논에 그 자리에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논밭의 모양과 지금 현재 논밭의 모양은 좀 변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논밭이 없죠. 아까 말씀 전부 주택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빌라도 들어서고 그 주상복합 상가도 들어서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넘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제가 사는 그 주소 근처에는 이미 도시화가 돼가지고 여느 뭐 시가지나 다를 게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을 좀 추가 질문 좀 하려고 네네. 그러는데요. 일단 3대가 함께 살고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작은 아버지, 그 뭐 고모, 또 할머니 뭐 이렇게 다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이제 사촌들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60년대까지 그렇게 했죠. 60년대 저희 작은 아버지 고모가 시집 가려면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한 울타리 전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분가해서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가기 전에는 주로 저희 뭐 삼촌 고모들이랑 같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63년도에 결혼하셨는데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을 같은 울타리에서 그러니까 살았어요. 방이 이제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이제 저 사랑방에다 덧대서 지어요. 그럼 신혼방이 작은 아버지 신혼방은 새로 지은 그 방에서 이제 방을 신혼방으로 사용하셨죠. 그럼 이제 그 사촌 형제들과도 지금도 뭐 그럼요. 하고 근처에 지금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 동네는 최근까지 살다가 지금은 안 살고 지금은 이제 계산동에도 살고 있고 또 풍무동에도 살고 있고 또 검단에도 살고 있고 그래요. 직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만 이를테면 여기서 거기 계속 지키고 제 할아버지 장손으로서 지키고 있는 거고 다른 형제들은 다들 이제 생업 가까운 데로 옮겼죠. 그 지난번에 이제 그 1회차 때 이제 외아들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네. 할머니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하게 뭐 생각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 할머니가 저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게 훌륭한 스토리텔러였어요. 검단에 그 쇄골 마을 금곡동이라고 그러는데 검단에서 1920년도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집 오실 때부터 겪었던 여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저한테 아주 그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릴 때도.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바쁘셔서 논밭으로 나가 일하시고 뭐 그래서 주로 할머니가 저 육아는 많이 담당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를 업고 어릴 때도 저희 할머니가 업고 마을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네. 이웃집들 찾아다니고 할머니들끼리 이제 그 얘기 나누시고 하는데 좀 업고 다니시고 기억이 나요. 할머니한테 업혔던 기억이. 그러면 많이 업혔던 기억 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 직업은 따로 있으신 게 아버지는 원래 농사를 공천동에서 지으시다가 60년대 초반에 제 아버지가 이제 리더십이 좀 있으셨는지 그때 5.16 직후에 재건국민운동이라고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처럼 재건국민운동 이를테면 그 지역 책임자를 좀 하셨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농사에 전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주로 출장소, 이 서구지역은 이제 그때는 이제 출장소였거든요. 옛날 서곳면이었는데 그 인천시로 서곳면 정부가 1940년도에 인천무로 편입이 되면서 서곳은 이제 더 이상 면은 사라지고 출장소로 그때부터 있었죠. 그 이제 초중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출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소를 들락날락 하시다가
이제 산업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시골에서 농사를 아주 많이 짓지 않는 한은 자식을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외아들인데도 제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거 농사만 짓고 이래가지고 시골에서는 그 대학 공부 가르치기 어렵다 해서 제 아버지가 대우자동차에 소방서에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셨죠. 근데 소방서가 주로 밤에 야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 일도 하시면서 저녁에는 출근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비교적 그때부터 좀 그렇게 쪼들리진 않았죠. 제 아버님이 아주 능력이 있으셔서 농사대로 저희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농사를 많이 하시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많이 애쓰셨죠. 저희 아버지 저거만 하고 관리만 이렇게 하시고 주로 드나들으시면서 또 회사를 다니시고 그랬죠. 그러면 그 대구 자동차 소방서 그때는 어디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기 청천동 쪽 부평. 그럼 거기까지 출퇴근 걸어서 다니셨? 그때 이제 걸어서 계양산 넘어서 다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여기서 출퇴근을 못 하잖아요. 서울 항공사 다녔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안서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택지 개발이 되고 집을 새로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서 그때 부모님은 먼저 들어오셨죠. 그럼 부모님이 상가주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일은? 그때는 이미 농토는 이미 다 네, 환지로 이제 받으셨고 그래서 농사는 안 하고 그냥 상가 임대 하시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맞은편에도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도 이제 개발하시고 짓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건물 상가 짓고 그걸 이제 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했어요. 저도 주로 생업은 그겁니다. 다른 뭐 글도 쓰고 하지만 또 다른 활동도 했고 뭐 동창회장도 초등학교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생활비의 원천은 이제 그쪽 과거에 농토에서 나왔던 수입과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 수입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그 환지 받으셔가지고 새로 해서 오셨을 때 할머니 그때 살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80년 전후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 하실 때는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셨? 네. 그러면 환지돼서 돌아가시고 한 10년 후에 벌어진 일들이죠. 할머니는 그 도시화되는 건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님과의 어렸을 때 어떤 뭐 추억이나 놀이나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오사바사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그러신 편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그러셨죠. 무뚝뚝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이렇게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구가 시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국민운동 이런 거 하시면서 인천시청도 자주 드나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청짜리죠. 그 전에 인천시청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일제시대 때 인천부청 부도 거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주로 토요일이나 이런 때겠죠. 그 버스를 타고 연희동에서 버스 타고 저 시내로 가서 인천 그때는 참 어릴 때는 지금 중구청짜리고 층수만 그때는 더 낮았죠. 2층이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천장이 높아 보이고 커보였어요 건물이.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주 아담하고 그랬던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도시를 자주 견문을 넓히라고 저를 많이 데려다녔어요. 아버님이. 그리고 일 보시고 다방 같은 데서 동인천역 앞에서 뭐 볼 일이 있어 사람 만나고 할 때도 저는 우유 마시라고 하고 어른들은 이제
그 커피 드시면서 말씀 나누고 다 끝나면 이제 버스 타고 돌아왔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버님은 뭐 앉아서 그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보다는 어쨌든 시내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서울도 아버지가 아주 이따금 뭐 서울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저를 데리고 왔어요. 보라고. 그 덕분에 그때 전차도 보고 서울역 근처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지만 세계가 넓고 이렇게 발달된 문명도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 이후에 제 삶도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릴 때 그 아버님의 그게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도 뭐 두려움 없이 이 시골에서 서울 전차 구경도 했는데 뭐 맨하탄은 뭐 못 가고 LA 뭐 저 할리우드는 못 가겠습니까? 어쨌든 원천이 되셨나요,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이제 견문을 넓히게 여기저기 같이 데리고 다녔던 게 원천이 돼서. 그때가 초등학생 무렵에 중학교는 제가 이제 동산중학교를 다녔어요. 네. 여기서 통학을 하다가 도저히 뭐 해서 방을 얻어서 있기도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제가 중학생이니까 가고 싶은데 제가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두렵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 10살 남짓 된 학생들은 보호자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많이 아버님이 일부러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견문 넓히라고 데리고 다니시죠. 그 중학교 이후에는 이제 제가 뭐 망아지처럼 제 혼자 그냥 그때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다녔죠. 그러면 어머님은 그때 하시는 일이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도와서 같이 농경할 때는 같이 농사 짓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농경도 일부 하시면서 회사 다니실 때는 그때는 뭐 살림만 하셨죠. 뭐. 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의 어떤 추억이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 어머니는 친정이 그 숭이동 쪽이었어요. 시내. 그리고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외가가 배다리 시장에서 크게 그 비누 공장을 하셨어요. 그 50년대에는 배다리 시장이 인천 최고의 시장은 물론 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대요. 수원까지 아우르는. 어릴 때 보면은 그 배다리 시장은 하여튼 뭐 사람, 물건 아주 풍부했죠. 그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외가 다니면서 아버지 덕분에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 데 많이 견문을 넓혔고 다니면서 어머니 덕분에 그 배다리 시장에 자주 가서 그걸 봤죠. 그러니까 숭이동 또 외가가 있어서 숭이동 그래도 제 외가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는 뭐 그냥 비루하게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내 외가나 이런 데 가면은 그때 다 수돗물이 있었고 전기도 다 들어오고 여기서는 좀 우물물 먹고 그랬지만 거기는 그렇게 도시화가 됐으니까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있다가 나가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통하기 어려워서요. 네. 그러면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를 그러면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집에 그 주말에 있는 동안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은 일을 많이 도왔는데 저는 할머니가 물론 제가 이제 외아들이고 제 사촌들은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남, 장손 위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할머니도 수시로 일 시키지 말라고 저는 놋밥 먹으라고 농사에 재미 붙이면은 농사꾼 된다고 그래서 안 해봤어요. 와서도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농사 밭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기껏 그 모내기 할 때 못줄 잡았던 기억은 나요. 그 양쪽 논두렁에서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줄을 맞추려고 못줄을 잡던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도와줬죠.
그 정도를 했지 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드린 기억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그냥 노는 거죠. 숙제 안 잡히고 놀고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고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향에 오면 친구들도 그때쯤에 주말에면 다른 외지에 있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친구들?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케이스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 공천동 저희 동네에서는 저만 시내로 중학교를 갔고 그때 그 검암동에 지금 서인천 고등학교 짜리인데 인광중학교라고 작은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농사를 앞으로 짓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식은 시내로 안 보내고 그냥 그 집에서 가까운 그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그 애들은 주로 일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저는 그냥 교복 입고 주말이라고 왔다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친구들은 꼴르비고 풀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에게 여물 그런 것도 하고 일을 많이 도와줘서 바쁜데 저는 또 가서 놀자고 그러고 그렇게 비교적 그러면 그 동네에도 이제 인강중학교라고 중학교가 있었나 보네요. 있었어요. 백석동에 그 대지주였죠. 심덕기 씨라고 그분이 사유지 그 3만 평을 기부했어요. 6.25 전쟁 전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유지에다가 지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많이 다녔죠. 특히 서구는 이 가정동에서도 심지어는 성남동에서도 그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제 또래 애들도. 그래서 이 서구의 유일한 중학교, 검단을 뺀다면은 서구 그 유일한 중학교로 이쪽 분들 많이 배출을 했죠. 대부분 그 인광중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저게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에서의 그 친구들하고 공부나 놀이나 했던 그때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중학교 학교 다녔을 때 시절에. 학교에서의. 학교에서는 이제 여느 다른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차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동산 중고등학교는 그 야구 명문이었었어요. 그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대항으로 그 계속 야구를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반대항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한 학기가 그 야구하면서 가는 거죠. 토너먼트로 이제 보니까 반이 8개 반이 있었어요. 저희 다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반대항이니까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선수들 말고 아마추어죠. 이를테면.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개월, 거의 심지어는 한 학기를 야구하면서 보냈고, 물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죠. 그럼 동산 중고등학교 야구가 하는 학교였나 봐요? 그럼요. 지금도까지도 우리 그 유현진 선수라고 네.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도 우리 후배예요. 동산 고등학교 나왔다고. 또 저기 있죠. 박지만이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의 그 친구도 동산 나오고 동산 출신들이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공천동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아까 이제 모내기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농사를 짓는 모습들은 어땠어요? 농사는 해 뜨기 전에 우리 재래식 농법이 그렇듯이 이제 이른 봄이 아니고 한 4월, 5월 되면 이제 모짜리를 하죠. 벽실을 뿌려서 이양법이 이제 조선 후기부터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는 바로 심었다 직팔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모짜리를 잘 갖고 와서 그 모내기는 이제 모짜리에 그 모들을 옮겨서 이제 간격을 띄워서 심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농촌 어린이들은 많이 도와준 게 못줄, 이렇게 못줄을 잡고 못줄에 이제 큰 이렇게 노끈 같은 건데 거기에
빨갛게 조금씩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거기다 모를 심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야 바둑판처럼 돼 있어서 모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내고 아주 그 힘든 작업이죠. 그 다음에 물론 모 내기 전에 저걸 하죠. 가래질을 하고 가래라고 그 흙을 골고루 이제 뭉치지 말라고 논에다 물을 대고 가래질을 여러 번 해요. 소로. 그래서 가래질 뭘로 해요? 가래. 그러니까 소 뒤에다 가래라고 있어요. 소 뒤에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쇠스랑 같은 가래가 있어요. 그걸로 여러 번 다니죠. 지금 요즘 말하면 로타리 로타리 친다고 하듯이 그렇게 그런 기계를 개념이죠. 많이 요즘 그럴 거예요. 그 경운기나 이런 거에 뒤에 기계 달아가지고 그거죠. 뭐. 그런 것을 이제 가래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뭐 새참도 먹고 그랬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그럼 새참은 뭐가 나와요 그때는? 새참에는 이제 그 보통 집집마다 다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육개장 비슷하게 얼큰하게 이렇게 국찌개에다가 밥 그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해서 논두렁에 나와서 어서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 와서 목 죽이고 가라고 불러서 그러면 와서 나가지 않나 드시고 정이 넘쳤죠. 그래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식을 드시고 그랬죠. 같이 그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보통 일하는 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새참이라고 어머니들이 뭐 이구 오셔요. 큰 광주리 같은 데다가 수건 덮어가지고 이제 오셔서 논두렁에다 또아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 논두렁에다 놓으면은 이제 오라고 드시라고 이제 그때 주고 오시면서 주위에 있으면 다 불러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문화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많았네요. 지금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거로 끝나지만 그렇게 주위에 잘 돌아보지 않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같이 뭐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좀 개인주의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구 지난번에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질문도 못했지만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들어봤는데 인천 서구가 해양 도시면서 뭐 개건너라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사진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좀 기억은 나세요? 아유, 저는 이때는 이게 1950년대 중반인데 네네. 이게 우리 서구문화원에 지금도 우리 자문위원이시죠. 심재갑 선생님이 여기 있으신 분이에요. 요 분인가 그런데 심재갑 선생님이 인천중학교 그때는 6년제인가 5년제인가 고등학교가 따로 없고 중학교가 그렇게 5년제 6년제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인천중학교 다니실 때 주말에 아마 그 학생들이 놀러 오는 걸 찍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재갑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학교 가면은 그 기차 통학생하고 배 통학생으로 분류가 된대요. 이제 물론 이 시내에 있는 친구들이야 걸어서 가겠지만 기차 통학생은 이제 부평이나 소사 쪽에서 경인선 기차를 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고 배 통학생은 주로 이 서구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리 가야 가자동 이 번지기 나루라고 그러는데 번지기 나루 요 나루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야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말하자면 저기 동암 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니까 물을 건너야
요 갯골을 건너야 빠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밀물 때는 배를 타고 가고 썰물 때는 큰 그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건너서 갖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 이제 이 가재동 이 이북을 개 건너라고. 그럼 개 건너 뜻이? 갯골 건너, 개 건너. 갯골 건너를 개 건너라고 그렇게. 그 저는 아까 중학교 다닐 때 인천 시내 그부들이 전부 개 건너 그러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그 촌스러움, 약간 시골에 대한 그 비하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반발했어요. 그럼 너도 개 건너다. 서구에서 볼 때는 너도 개 건너 아니냐. 그쪽에도 인천 시내도 개 건너니까. 그래서 말다툼도 친구랑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중학교 다니던 무렵까지도 이쪽이 좀 시골이라고 저 업신 여김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서구 쪽에서 배를 그리고 타고. 예. 거기다가 또 아마 7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지요. 그 인천 시내에 이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 이를테면 그 분뇨 같은 거를 그때는 전부 치잖아요. 뭐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분뇨 수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분뇨를 어디다가 처리하냐면 서구에다가 많이 처리했다고 그래요. 그 서구 사람들은 또 그걸 환영했고 비료값이 비싸니까 그 시내 인천 시내에서 나오는 거 분뇨 같은 거 서구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내에서 자란 친구들은 서구 하면은 이거 냄새나고 시골이고 변두리고 그랬다고 그런 정서가 아주 만연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나는 그렇게 뭐 숨기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떤 애 친구들은 개 건너라는 걸 숨기고 그랬는데 그만큼 개 건너가 좀 변방이고 좀 세련되지 않고 도시화 안 되고 그런 쪽이라고 한때 그렇게 좀 업신 여김을 받았던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이게 서구의 대동여지대에 보면 서구에 이게 자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처가 다 이제 서구에는 해양 도시고 다 그 바다나 이런 거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자료 하다 보니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선생님 이 그림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 그림 많이 봤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향토사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모습과 지금의 많이 어떤 변한 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그게 결정적으로는 뭐 일제 시대 때도 바다 매립 시도했고 특히 백석 쪽은 그때부터 그 우리 유명한 그 친일파 송병준이 개입했던 그 백석 매립했던 거 붙어 있지만 주로 아마 큰 획을 그은 거는 중동에 나가 있던 건설사들이 중동의 건설 경기가 쇠퇴하면서 많이 철수해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그 중장비들이 많잖아요. 그 중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그 기업하고 정부하고 연구하다가 서구 쪽은 동화 매립지라고 이제 유명하죠. 지금 청라지구가 전부 그 동화 매립지거든요. 그 제 기억으로는 80년, 81년, 82년은 이 서구에 오면은 그 덤프 트럭들이 그냥 그 흙을 가지고 매립하려고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섬들이 그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청라도니 뭐 장도니 일도니 이도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육지화된 게 그때 동아건설이 매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섬이었는데 이제 다 매립하면서 육지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여기 지역이 청라 지역이 네,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석꽃이 네. 그 신현동의 해안 이름이에요. 아, 돌고지라는 고유 명칭이 있는데 석꽃. 그 전에 이제 서구가 석옷면이 생기기 전에는 이 남서고 쪽은 석꽃면이고 북서고는 모월곤면이라고 그랬죠. 요 장도, 파렴, 호도 이게 전부 청라예요. 지금 어디까지냐면 요 모월곶 있죠. 모월곶면, 모월곶이 가정 심곡동부터 백석까지를 모월곶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 선, 요거 해안선이죠. 뭐 지금 요 해안선, 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과거 옛날의 해안선이죠. 그러니까 모월곶은 이렇게 좁게 계양산 한남정맥을 옆으로 끼고 요 검단 가기 전까지가 모월곶면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요 실선이 이를테면 저기에 과거 해안선이고 지금 이 연결된 요 선이 요 실선은 현재의 저기죠. 저 해안선이고. 여기가 저쪽으로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여기. 아, 여기가 청라국제. 네, 이게 청라국제도시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축꽃산, 이게 축꽃산이 그 가정동하고 십곡동 사이에 있는 그 산이니까요. 그리고 공천동은 여기서. 공천동은 여기. 어디냐면 이 안남산이 저기거든요. 계양산이거든요. 아. 공천동이 바로 여기쯤에 있는데. 아, 그럼 안남산이 옛날에 지금 현재 계양산이라는 계양산이죠. 거죠? 그러니까 계양산이라는 명칭하고 안남산이 계양산이 이제 최근에 안남산으로부터 바뀌어서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시대 때도 계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인천도 그렇듯이 인천이라는 명칭도 그 과거 조선조나 고려조 때 임금의 뭐 외가 쪽이라 해서 뭐 더 큰 부로 승격도 됐다가 격하도 됐다 하듯이 이름이 이렇게 골고루 계양산으로도 됐다가 안남산으로도 불렸다가 그랬죠. 아까 개건나라는 뜻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네. 그 인천시 서구 연희동 공천동이 이제 그 직맹이 고개 그 도로가 나기 전에는 도로화되지 않고 이렇게 그 어설프까지 그랬다고 그렇죠. 예,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쯤 난 거예요? 그게 87년도에 포장까지는 안 돼 있고 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87년 여름쯤에 일단 지금 같은 형태로 뚫렸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89년도 경인가 90년 경에 직매고개가 하도 가파라서 깠어요. 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건데 원래 그 직매고개가 아주 험준했어요. 저는 공천동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어릴 때 그 계양산 직매고개를 여러 번 넘어 다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이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 뚫리기 한 6개월 전에 계산 삼거리에서 그때 눈이 오던 겨울이었는데 86년 아마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 일부러 도로가 곧 착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일요일이었나 근데 계산 삼거리에서까지 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계양산을 넘어왔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천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다 복개가 됐지만 이쪽은 공천천이 흐르고 계양산 서쪽은 그 동쪽은 계산천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홍수 때는 아주 무서웠죠.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계산천을 산중턱에서 건너서 오솔길을 가다 보면 여러 번 아주 헐떡고개가 많아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개 정상 무렵에는 아주 좁았죠. 뭐 우마차도 못 다니고 과거에는 우마차도 다녔던 적이 있다고 그러지만 조선조 중기까지도. 근데 제가 86년 제가 마지막으로 걸어본 때는 아주 좁은 산길이었고, 오솔길처럼 지금 고개를 딱 넣으면 지금 이제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경계 있어요. 지금은 저 생태터널 지나서 지금 그 무슨 카페 같은 거 있고 그렇죠. 네. 이종환 뭐 씨가 했던 거 고기하고 생태터널 중간에 거기가 이제 계양구하고 서구의 경계선인데 거기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원래. 그게 고개야. 고갯마루. 그걸 딱 넘으면 이제 서구 경내로 돌아서는데 그 경내를 들어서서 한 70m쯤 서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공터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 100평 정도 공터가 있었고, 그 한쪽으로 이제 선앙당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그 140년 전에 그 부평 부사 박희방이 거기다가 중심성을 쌓고, 거기 공해루라고 그 관문, 지금 말하자면 문경세제 관문식으로 그 관문이 있었죠. 2층에는 이제 그 전망대였고 파수꾼들이 이제 있었고, 그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생태 터널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선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140년 전에 그 공해로 관문이 그 전에 사람이 이제 관문을 지나다니듯이 지금 차가 생태 터널을 지나다니고 있네요. 그 자리에. 아, 그러면 지금 들으신 이야기 좀 이따가 네, 다시 네. 하고 좀 쉬었다가 네, 하는 네, 시간을 그러시죠. 좀 가져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또 하고요. 차 한 잔 마시고 좀 쉬는 시원하죠,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김영덕 선생님 2차 면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2차 면담 쉬시기 전에 네. 아까 직맹이고개라고 도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하기 전에는 그 오솔길처럼 네. 그랬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은 그 오솔길은 이제 사람만 다니지 거의 뭐 그랬어요. 차나 이런 것은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80년, 85년 겨울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중심성을 쌓고 하려면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을 거 아니야. 적어도 그거보다는 넓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 80년대 중반, 저 경명대로 뚫리기 직전에는 거기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차량이 많이 보급되니까 굳이 그리 넘어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나도 많이 들었는데 우마차가 다녔대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다녔던 또 70년대 초중반 중고등학교 또 60년대에도 그렇게 넓었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더 좁아졌어. 85년대 되니까 인적이 드물고 그랬어요. 아, 인적이 드무니까 인적이 드물어더라고. 그리 걸어서 다닐 이유가 많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 거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도로나 이런 거 어디 쪽으로 이용을 하셨어요? 전부 연희동 나가서 네. 버스 타고 가정동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가고 계산동도 가고 그랬어요. 아, 그럼 가정동까지 걸어서 아니. 버스 타고 가정동까지 버스를 타고 연희동서 검단이나 대명리 또 강화에서 오는 버스들이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면은 가정동 가거든. 근데 가정동만 가면은 벌써 60년대 후반부터는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경인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처였죠.
그 서울 가는 시외버스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 가정동만 나가면 아주 뭐 교통은 아주 좋아진 거죠. 굳이 증매고개를 넘어 다닐 일이 많잖아.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지름길을 넘어가는 것보다 반대로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빨랐죠. 힘도 덜 들고. 그럼 이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제 계명대로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러면 그 공천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빈정교만 있었지 공천교는 나중에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지금 현재 보면 서건로예요. 네. 보면 그러면 네. 그 서건로가 언제쯤 거기가 그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서건로가 저기 서구청이 생기기 전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깊은 산중이었어요. 거기는 뭐 지금처럼 건물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산자락이었죠. 길은 구서건로. 지금 이를테면 저 싱하고개 넘어서 빈정교에서 그 넘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빈정교에서 저 그 인천 연세병원으로 해서 구청 뒤로 해서 그 2차선 도로. 양지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싱하고개를 넘어가는 길. 그게 아주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 이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도로죠. 그러면 그 도로만 있었고 그 도로만 있었죠. 다른 도로는 다 나중에 생긴 그렇죠. 도로라는 그렇죠. 거지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공천천 그 시작 지점이 그 서부교육지원청 있는데 그 정수장이잖아요. 공천천 네. 정수장. 네. 그 공천천 정수장 그 설립시 때 혹시 기억은 나세요? 뭐 기공식 하는 건 못 봤는데 네. 어릴 때 제가 거기가 수영하던데요. 이렇게 공천천이 직매고개에서 시원해요. 직매고개 쪽에서부터 이제 물이 시작되다가 쭉 내려오다가 군부대 지금 쪽으로 해서 지금의 정수장 쪽에서 휘돌아요. 이렇게 쭉 여울이 있었어요. 휘돌면서 거기가 아주 깊었죠. 이게 여울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여 가슴 또는 목까지 찼죠. 그러고 이제 거기 수영하다가 그 물을 먹고 그렇게 됐어요. 먹고 또 수영도 하다가 먹기도 하다가 그랬죠. 그러면 그 이제 그때 공천청 정수장을 설립한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있고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그때 주민들은 새로운 어떤 것 옛날에는 이제 설립하게 되면 뭐 반대를 하거나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도시화되는데 대부분이 찬성을 했죠. 그리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를테면 소작인만 있었다. 그러면은 반대도 많이 하는데 농지개혁 이후로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6.25 직전에 농지개혁을 하면서 그 전에는 그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서구의 70%는 소작인이었대요. 부평의 박주사네라고 박용재 씨, 박용재 그 집안이죠. 그 대지주였거든요. 만석굴.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부 되는 게 어쨌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천석군이 만석군이 되고 가난한 파탄떼기 있는 논 한 뺨이 있는 그런 가난한 농부들은 소작인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경제라는 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방 당시만 해도 70% 정도는 소작인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개발이 됐다, 정수장이 생기고 그랬다면은 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작인들은 반대를 하고 뭐 얻는 것도 없이 뭐 그런 프로젝트가 생긴다는 게 반대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은 편리하고 또 보상도 해주고 대토를 하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든. 근데 서구는 주로 대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소구리에 어떨지 몰라도 노골적으로 반대를 한다든가 뭐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환영을 하는 쪽이었죠. 대부분이 환영을 하는 쪽이었어요. 하고 시골 마을이 교통의 요지가 되고 길이 뚫리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데 반대를 할 이유가 많지 않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수장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들이 지금 보면 공천천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전에 정수장 생기기 전에는 거기 물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요. 비가 오고 나면은 요즘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뭐 흙탕물 많이 내려가는 거 봤는데 무섭게 흘러내려가죠. 이 공천천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렇게 물줄기가 뭐 졸졸 흐르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꽤 많은 물들이 흘러갔고, 좀 요즘하고 다른 점이 제가 어릴 때 공천천에는 자갈 모래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전부 수풀이 있고 물길만 빼고는 정비를 해서 그런지 또는 건설 현장에 자갈 모래를 퍼가서 그런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갈 모래가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창포인가? 네. 창포꽃인가 것을 거기에다가 조성 사업을 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공천천은. 그래서 자갈들이 이런 게 없고 그 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 차이를 두고 봤더니 차이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14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매입국에 중심성을 쌓고 그 관문인 공해루를 축조하고 나서 부평부사 박희방이 부평팔경이라는 그 네. 액자죠. 그거를 현판을 공해루에다 붙였는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팔경 중에 하나가 서천원사라고 있어요. 서천원사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쪽 공천천에 켜켜이 쌓인 모래. 그걸 부평 팔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공천천이 그렇게 모래와 자갈이 그렇게 부평부사가 글로 남길 정도로 했는데 지금 없어서 어쨌든 그럴 수도 있네요. 창보 전 자세히 원인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 1회차 면담 시에 이제 김영덕 선생님이 매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매방 이야기 중에 매방, 음방, 뭐 구경 내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지난 구술한 거 듣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이제 공천천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옛날의 모습과는 그렇게 많이 변치는 않을 건데. 그 물길은 뭐 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매방 이야기를 좀 이걸 토대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저희 역사 기록에도 나오고 저희 공천동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고려 말에 그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강화로 도성을 잠시 옮기죠. 임시로. 그때 강화에 있을 때 그 충렬왕이 태어나요. 강화에서. 충렬왕의 아버지는 원종이었는데 고려 원종의 아들로 강화에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충렬왕이 그 몽골 공주 제국
대장 공주랑 결혼을 하죠. 그분이 몽골어로는 홀도로 게리미실이래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충선왕, 나중에 충선왕을 낳고 그랬는데 이 충렬왕이 수십 차례나 이제 서구를 찾았대요. 공천천 쪽을. 그러면서 매방도 그 개경에 있던 매방, 관청, 매를 징집하는 응방, 한자로는 응방인데, 그래서 아까 징매이곡에 나왔는데, 네. 매를 징발하다. 근데 사람들은 왜 징매고개 하지 징매이고개로 하냐? 그거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부를 때 언년이, 갓난이, 또 뭐 이가 많이 붙어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우리 토속 언어에 그게 많아요. 이를테면 아까 말하자면 언년이 뭐 무슨 막둥이 또 이런 식으로 징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은 뭐 징매이 발음이 이상하게 징맹이 고개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징매이가 맞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토속 우리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징매, 매를 징매하는 곳 그거를 지칭하는 게 징매이라고. 그러니까 응방이 쪽으로 오면서 주로 매는 거기서 했겠죠. 매는 깊은 산 속에서 서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 공천천변이 매방이 옮겨오고 충렬왕이나 그 이후의 왕들이 많이 왔고 심지어는 양녕대군도 조선조 양녕대군도 몇 번 왔었대요 여기를. 그러니까 당시 귀족 스포츠거든. 그러니까 매 사냥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매가 있어야죠. 매가 서식하는 데가 되게 높은 산, 깊은 계곡 있는 쪽이 계양산 자락, 철마산 자락에 이제 매가 많이 서식하고 또 매가 좋아하는 그런 사냥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나오듯이 지금도 이제 총둥오리 있잖아요. 총둥오리 겸 무슨 토끼고 많습니다. 이쪽에 매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직매입곡에서 매를 주로 잡았겠죠. 그래서 매방에서 전문가들이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 왕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훈련된 매를 가지고 말을 타고 그러니까 매한테 사냥감을 시키고 매가 이제 사냥감을 잡으면은 말 타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와서 이제 사냥감을 놓고 이런 스포츠인데 그럼 삼박자가 맞는 거죠. 하천이 있죠. 그래서 뭐 물고기가 많으니까 뭐 각종 무슨 뭐 저 조류들도 많죠. 매가 좋아하는 먹이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삼박자가 맞는 곳이었죠. 그 직매이 곡에도 그래서 그 직매이 세자 이게 의미 있는 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많이 알려서 역사적 사실이 좀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쪽에 뭐 매방 기와집에서 매방이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얘기가 내가 그 자리이신 거죠. 네, 저희 그래서 요거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희 지금도 공춘천에서 하시는 이제 당숙기에서 이윤수 씨라고 김윤수 씨인데 그분이 그 선대 시절부터 여기 밭으로 소유하고 계신데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여기 그냥 절이 있었나 보다. 쟁기질을 하면은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땅을 좀 깊이 파면은 기와장이 파편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대부분이 초가집인데 시골 마을에 대개 시골 마을이라도 관청이 있거나 아니면 사찰이 있거나 그런 데만 그 기와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기와집이면 다 사창인가? 이런 말도 있어요. 사창이 그 궁율, 흉년이 들면 이제 백성들을 구하려고 곡식을 저장해 놓는 사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원창동이 아주 으뜸되는 사창이죠. 거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삼남지방에서 배루도 많이 이제 곡식을 싣고 와서 부려놓고 했기 때문에 그 창고가 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듯이 기와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절이나 관청인데 절은 우리 기록에 없었어. 계양산에 만일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에 있지만 그건 계양산 중턱이지. 여기 공촌천변에 여기 그전에 군수굴이라고 그랬는데 군수굴 쪽에 그것도 연구해봐야 돼. 왜 군수골이라는 지역 명칭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아마 규명을 해볼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이름이 군수골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치가 있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 아닌가. 군수골 근처에 매방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공천동 90번지 추정을 하고 거기도 이 사진에 나왔듯이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공천천에서 가깝잖아요. 산줄기 옆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말이 또 말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공천동 90번지면 90번지. 지금 현재 주소로 경명대로 725-70 725-70 거기 정도. 지역이라는 네, 거죠. 그 지역이죠. 네. 그러면 그래서 매방, 음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지난 1차 시때 이제 계속 1차 시때 질문을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선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그 선산이 그 눈썰매장, 네. 뭐 연희동 있는 눈썰매장 그쪽에 있으시다고 그 하셨는데, 맞은편. 예, 네. 맞은편에요. 지금도 선산이 거가 네, 있으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선산이 그때 모습과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안 변하고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도로들은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선산 올라가는 입구나 그게 그렇죠. 기양산 자락이죠. 밑에 공촌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공촌 초등학교가 생겨서 그 진입로가 많이 달라졌죠. 그거 말고는 뭐 5, 60년 전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공천 초등학교 그 진입로인데 거기 네네. 거기로 올라가시는 거기가 선산이시고 보통 이제 그리 돌아가지는 않고 직접 능선 타고 가는 산기슭로 가는데 저희 집에서 한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뒷산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기도 좀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요 산이에요, 요 산. 여기 산을 여기 말하는 산,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산에 가게 되면 네. 뭐 이제 벌초를 하거나 네. 뭐 무슨 차례를 지나 이러러 이제 가시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담아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듯이 일단 집에서 네. 차례를 지내죠. 예. 차례를 지내고 한 11시쯤에 이제 그 차례 지내는 음식 중에서 그 약주하고 또 몇 가지 또 대추 이런 몇 가지 과일을 싸가지고 들고 갑니다. 저 동생들이랑 가서 저 성묘를 하죠. 그 모습은 뭐 50년 전, 60년 전에 똑같아요. 그 뭐 담아가는 그릇이나 이런 것은 뭐 특별한 거 저희는 없고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저 보자기에 싸서 보자기에 그래서 싸서. 거기에 제 성묘하고 다 먹죠. 네. 뭐 일부 남은 거는 뭐 저 묘소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옛날에 보면 막 집에 지푸라기 같은 데 쌓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 성묘 가면 그래서 혹시 또 그 시대였나 궁금해서 뭐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돗자리를 같이 쭉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거기 잔디밭이 있어서 굳이 돗자리를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고 뭐 또 어떤 때는 가져가기도 해요. 그 약간 축축한 데든가 그럴 때는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인천 그 강역시 지도 포털에 보면 이게 이제 서구의 모습이에요. 네. 그럼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살던 지역 이야기해 주신 곳이 여기에서 봤을 때 어디쯤이세요? 제가 앞말하고 넘은말이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아까 방앗간 네. 여기가 이제 셋말이고 연희동 이렇게 이게 한 1500년 된 오래된 길이에요.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곡장지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옛날 저는 백제 토성짜리라고 그러는데 요리 가면은 길막은데라고 있어요. 길막은데 길을 넘어서 여기 또 길이 있죠. 네. 저희 집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쯤에 저희 집이야. 제 집이 있었어요. 여기쯤이지. 예. 이게 아까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기 같은 이제 맥락이. 큰 사진으로 예, 이제 예. 선생님이 이제 이건 직접 이렇게 찍으신 이게 이 도로가 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요 방앗간 하얀 거 그대로 나오네요. 하얀 거 그대로. 네. 네. 예, 맞네. 비닐하우스도 있네 그대로. 비닐하우스. 예, 이쪽도 길이 있고 그 요렇게 넘어가죠. 보통 가서 방앗간 끼고 요렇게 요 길막은 데로 가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을은 여기입니다. 넘은 마을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쪽을 넘은 마을이라고 그러고 이 곡장이 넘어라 그러고 넘은 마을 그러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이 사진을 몇 살? 85년도니까 우리 나이로 저 31살 때. 그때 찍은 찍으신 거죠, 그때? 그때 모습이시네요. 네, 제가 그날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10월 3일일 거예요. 제가 그 서곳 초등학교 연희동에 네. 서곳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이어지만 수십 년 동안 그 동문 체육 대회가 있어요. 1000명 이상 참여를 하는 건데 체육 대회 때 점심 운동장에서 먹고 잠깐 시간 내서 집에 오다가 찍은 겁니다. 근데 아마 맘 먹고 사진 그 카메라 친구들 체육 대회니까 네. 카메라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들러서 와서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집은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고 다 여기 곡장기 때문에 이 언덕 이게 백제 토성짜리라고 그러는 요 때문에 안 보여요. 요 너머인데 여기는 이제 보이죠. 이게 이를테면 이게 곡장 백제 토성이라고 저는 이게 푸르죠. 푸른 잔디야. 근데 이 토성인데 저희 집이 여기쯤 되고요. 이거 때문에 아까 안 말씀하신 보이고. 여기가 또 돈밭은 선생님 예, 저희 할아버지 쪽부터 이 농사를 지시던 논이죠. 이쪽이 저희. 이 모습은 그때 그 똑같아요. 너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선생님이 이제 1960년도하고 80년대에 이제 그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저기 많은 변천사가 많았죠. 우리나라가 나라적으로. 그랬죠. 또 선생님도 이제 그때 이제 공천동에서 계실 때 그때 변천사가 뭐 서구 변천사나 공천동의 변천사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60년대에서 80년대. 보통 뭐 질풍노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70년대 이후를 그런데 서구 중에서도 저희 마을은 약간 구석졌어요. 그 큰 도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계양산 밑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주민들의 일상에서는 80년대 접어들어서까지는 크게 변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지 않았고 그때 이제 다르게 보면은 뭐 경서동 쪽에는 매립해서 뭐 극동유업이라는 큰 회사 저 유업 그 공장도 들어섰고 또 시사이드 골프장 국제 골프장도 들어섰고요.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했죠 그쪽에서. 그래서 일부 공천동에서도 젊은이들이 거기 이제 취직을 한 적도 있어요. 골프장 캐디도 가고 또는 골프장 관리인으로도 가고 또 극동유업에 취직도 하고 또 영창악기라고 가좌동에 큰 그 피아노 제조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많은 인력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집에서 농사 돕고 있던 젊은이들이 그 영창악기에 많이 고용이 돼가지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뭐 그 서부공단이 또 생기고 해서 그쪽으로도 일자리 찾아서 서부공단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서부공단은 지금 저기죠. 지금도 있죠. 서부공단 그 주물공단이라고도 그러고 지금 경서 삼거리 쪽이죠. 경서동 쪽에. 경서동 쪽에. 예. 경서동 쪽이 지금 그쪽에 골프장으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아니요. 골프장은 지금 경서동 원래 그 경서동 고잔 마을 쪽에 있고 오히려 공항 고속도로 가까운 데고 그 이쪽 원래 바다 매립해서 만든 쪽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지금 LG 캠퍼스 있고 하는 데가 거기 서부공단이거든요. 그게 70년대 그 인천 시내 산재해 있던 그런 소규모 공장들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제 또 유인책을 써서 그쪽으로 집적시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물 관련 업종들. 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인적이 드물고 바다 쪽이니까 그럼 몇 년? 그때가 70년대 초중반이죠. 네. 아시아드 경기장이 또 이제 그 공천동과 가까이 이제 네. 지었잖아요 그때요. 근데 그 아시아드 경기장 그 자리가 처음에는 그 자리가 어땠어요? 거기가 주로 밭이요, 논밭인데 거기가 그 전에는 농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짠물이 올라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오래 전에는 바다였죠. 아 거기도요? 갯벌. 그게 약간 더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 백제 소금 산지라는 건데 그건 거의 기록은 있어요. 당시에 그 빈정래 지금 사거리 근처에서 백제 시대에 소금을 생산했던 기록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빈정래 포구를 통해서 뱃길로 한강 수로로 올라갔든가 아니면은 계양산 직매입곡에 넘어서 그 계양산성 옆길로 해서 육로로도 소금 한성백제로. 네. 갔다니. 그러면 그 아시아드 경기장 주경기장 그 설립할 때에 그때가 이제 그 공천동 연희동하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은 적극 찬성이었죠. 경기장. 그래서 새로 생긴다고. 예, 거기다가 원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경기장뿐 아니라 공천천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선수촌을 짓는다고 아직 거의 결정이 됐죠. 그래서 땅 보상 문제까지 가기 직전에 그 송영길 시장이 새로 이제 인천시장 되면서 그를 무효화하고 원래는 선수촌도 안 짓고 문학경기장을 개조해서 치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수촌은 결국 9월동으로 갔고 경기장만 거기에 남아온 거예요. 그때 서구 여건, 야건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어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자원의 어떤 효율적 배분이라는 면에서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저도 뭐 심정적으로 동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서구가 좀 경기장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정도는. 왜 이렇게 변들이, 그 아까 개 건너라는 그 피해의식하고 정서적으로 맞닿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여기 있던 거를 이제 시내 쪽으로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요지로 좀 개발 좀 하지. 맨날 변두리로만 남아야 되냐고. 그럼 주경기장을 설립했을 때 그때 교통 상황은 어땠어요? 이미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하철만 개통이 안 됐을 뿐이지 2호선. 그때 뭐 이미 벌써 경명대로 다 뚫리고 인천공항 다 개항했고 서건로 잘 돼 있고
그 주경기장 결정 문제는 2010년경이니까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 도로망은 이미 그때 이미 다 갖춰져 있었죠. 그러면 주경기장은 지금 현재 보면 주경기장이 사실은 주경기장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좀 아쉬운데. 좀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좀 관계자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천하고 뭐 또 연결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은 생각이 안 그렇죠. 그게 어쨌든 스포츠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천천 쪽과 녹지 축을 연결해서 공천촌 쪽을 좀 같이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는가. 그런 아마 안이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만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어떤 풍문으로는 들었어요. 그 양쪽, 아마 공천촌 쪽 양쪽을 한 50m씩 수용을 해서 거기 체육시설을 좀 갖추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모쪼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직맹이곡에 이제 또 다른 이상한 질문 같지만 이제 직맹이곡의 생태 통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때 이제 제가 검색하면 이 사진 네. 이게 네. 맞아요? 예. 생태통로. 아. 생태통로 표시한 거네. 여기 이 자리에 바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공해루, 중심성 공해루가 있었던 거예요. 관문. 이 지금 이 자리에가요? 네, 그 자리에 딱 정확해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터였었어요. 그 직매곡의 정상에서 서구 쪽으로 한 70m 내려오면 아까 선앙당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공터가 제가 다닐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미 뭐 흔적도 없이 돌이라든가 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죠. 제가 보니까 그 없어진 그 1등 공신이 일제시대 때 아마 미필적 고의로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야. 제가 보면 여기 당시에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연희진이 있었고 외세에 대항해서 그게 결국 그 중심성을 왜 쌓겠어요. 바다로부터 외세들이 들어오는 거를 공천천에서 막아보다가 최후의 방어선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일본 식민 그 당국자들은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또 선생님이 1차, 2차 다 이렇게 또 잘 설명해 줬는데 이 구술 자료를 잘 또 후세까지 남길 수 있도록 또 기록을 잘 할 거고요. 이것으로 김영덕 선생님의 2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